우리 물리학과에서 전공 과목으로 고전력학, 전자기학, 뭐더라? 과 더불어서 우리 양자역학 1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 양자역학은 여러분들이 들어오기 전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고, 또 물리학과에서 가장 핵심적인 과목이라고 이제 들었을 텐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더라? 물리학과에서는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으로 문제 풀기, problem solving ability를 키워주는데, 이어주는 그 중에 한 분야예요. 새로운 규칙을 적용하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규칙을 적용한 곳에서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냐 하는 것을 보는데, 그 대상이 미시적인 세계, 원자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기 전에, 이걸 듣기 전에 뭐 여러 가지 얘기도 듣고, 사실 요새는 미디어나 이런 데서도 양자역학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심지어는 전혀 관련도 없는 영화 제목까지도 나타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흔하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옛날보다는 많이 듣게 됐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양자역학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공포스러운 말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일화들,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를 얘기 많이 하는데, 우선 여러분들한테 원대한 꿈을 실어주기 위해서 얘기를 하면, 이제 대부분 과학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되게 내가 뭐 철학을 낮게 보는 건 아니지만, 철학의 많은 부분이 자연과학에서 생각하는 방법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전에 고전역학이 처음 시작될 때는 고전역학의 짜임새가 아주 꽉 짜여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포함한 전 우주가 아주 작은 톱니바퀴들의, 그때는 톱니바퀴가 제일 복잡한 기계였나 보지. 그래서 세상이 모두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가는, 처음에 초기 조건만, 이니셜 컨디션만 알면 나중에 미래의 모든 일들을 전부 다 구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결정론적이라고 하죠. 디터미니즘이라는 철학의 한 주류가 생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뉴턴이 관측을 얘기하면서, 관측을 하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관측을 하지 않고서는 과학을 논할 수 없다. 관측을 어떻게 하냐? 관측을 하는데 관측한다는 행동 자체가 관측을 하는 시스템에 영향을 끼치지 말아야 된다. 어떻게? 빛을 쪼아도 빛이, 여러분들이 일반 물리에서 배웠듯이 압력을 줘서 힘을 가하는데, 그러면 빛을 약하게 쏘면 되잖아. 아주 약하게 쏘면 시스템에 거의 우리가 관찰하고자 하는 게 관측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만들면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관측을 하더라도
관측되어지는 개의 변화가 없을 수 있다 라는 기본적인 가정을 했죠. 그게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뭐가 헷갈리냐? 그러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이 세상이 존재한다는 게 내가 없어도 존재하냐? 내가 관측을 해야 존재하는 거냐?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없어도 내가 죽어도 이 세상은 존재한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을 때가 언제냐면 여행을 갔다 왔을 때죠. 여행을 갔다 왔는데도 내가 없어도 이 세상이 잘 돌아가고 있어. 그래서 그때 나온 것 철학의 사조가 뭐냐면, 하나는 칸트가 주장했나? 뭐 하여튼 내가 측정해야만, 내가 있어야만 세상이 존재한다. 측정을 해야만, 측정을 하는 이 주체가 있어야만 세상이 있다. 또 그 반대는 내가 없어도 객관적으로 세상이 존재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가지고 또 철학적으로 싸우죠. 그래서 하나 앞에 있는 게 뭐더라? 뒤에 있는 게 뭐 리얼리즘인데 실제론인가? 실제론과 관념론 뭐 이런 것도 나오죠.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이 상대론을 얘기하면서 모든 것이 상대주의다 하는데, 그거는 상대론에 나오는 단어를 옮겨 쓴 거지 상대론과 상대주의는 아주 다른 개념이고, 또 양자역학에서는 관측을 한다는 자체가 관측계에 영향을 줄 수 없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면서 자꾸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과학에서의 여러 가지 나오는 생각의 발전이 사람들의 사고 방식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거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하는 거는 사람들이 이런 그 사고 방식의 변화를 주는 게 우리가 이 양자역학 과목에서 그런 걸 공부할 거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이 과목을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이 과목을 공부한다는 건 뭐냐면 이거에 의해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어떤가 하는 건 딴 사람들이 걱정할 일이고, 우리는 양자역학의 본질이 무언가를 강의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 과목, 필수 과목, 고전역학은 조금 들었었어야 돼. 전자기학은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일반 물리는 여러분들이 다 들었을 테고, 그 다음에 내가 강조하는 거는 문제풀이에요. 프로블럼 솔빙이에요. 그것도 세게, highly quantitative한 문제를 푸는 코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는 계산도 앞으로 복잡할 테고, 나오는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주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잘 분류를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느냐. 나는 문제 푸는 거를 강조를 해요. 문제 푸는 능력을, problem solving ability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거야. 그래서 학생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잘못 주입식 교육을 해서 개념과 수학을 공부할 때 무슨 참고서도 그런 거 있죠. 문제집도 있죠. 뭐 개념과 원리, 뭐 이런 거 있죠. 개념을 배웠는데, 그래서 개념을 다 배워서 양자역학을 다 이해했어. 문제 하나 주고 문제 하나도 못 풀면 그건 아는 게 아니죠. 나 양자역학을 공부했는데 개념 같은 거 잘 모르겠어. 근데 양자역학에 관한 어떤 문제를 갖다 줘도 난 풀 수 있어. 그럼 그 사람은 양자역학을 이해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트레이닝이 필요하죠.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물리학과가 아닌 학생들이 몇 명이 들어와서 수강 신청을 한 거를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학생은 이게 자기 전공에 필요하겠구나 하는 학생도 있고, 어떤 학생은 이게 굉장히 요즘 굉장히 핫한 이슈인데 하고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으면 잘 생각해야 돼요. 물론 첫 강의를 내 강의를 들어보면 어떤지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 강의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건가 하는 것을 봐야죠. 강의가 어떻게 진행될 거냐? 왜 공유가 안 되지? 좋았어. 양자역학, 퀀텀 미케닉스. 나는 내 이름은 최준곤이고 아산이학과 419. 면담 시간은 이렇게 정했지만 아무 때나.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뭐 이메일로 해도 되고. 역시 우리가 하는 과목은 숙제를 채점하고 디스커션하는 담당 조교 김명진. 지금 아마 들어와 있을걸? 들어와 있구나. 들어와 있고. 연습 시간을 정해야죠. 연습 시간은 여러분들이랑 나중에 이 블랙보드를 통해서든 뭐 이메일을 통해서든 여러분들이랑 연습 시간을 결정할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강의를 소개하면 강의는 우리 학교의 정책에 따라서 온라인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다 들어왔지만 근데 가만히 있어봐.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냐? 내 강의 그거보다 좀 많이 들어왔네. 많이 들어온 걸 내가 걱정할 필요는 없지. 많이 들어오라 그래. 강의는 블랙보드 지금 하고 있는 컬래버레이트를 이용한 실시간 강의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오픈 코스웨어를 신청해서 유튜브에도 게시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컬래버레이트에 들어와서 지금 강의를 받지만 지금 내가 녹화를 하고 있지. 뭐더라? 역시 컬래버레이트에 강의를 들어왔을 때 밑에 녹화라는 걸 누르면 저는 이전에 강의한 거를 녹화가 돼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참고하면 되는 거고, 강의 시간은 화목 6교시, 연습 시간은 조교랑 결정. 지금 명준이가 들어와 있으니까 명준이가 알아서 하겠지. 그 다음에 기말고사, 이건 온라인 강의를 하지만 두 시험은 대면 시험. 그러니까 강의 시간에 나와서 볼지 아니면 시간을 좀 많이 들여서 할지 이건 모르지만 잠정적으로 중간고사는 4월 22일, 기말고사는 6월 10일 날 볼 걸로 계획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교재는 두 권, Introduction to Quantum Mechanics, Griffiths and Schroeder, 랑 Quantum Physics, 가시오르비스. 두 개가 다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Introduction to Quantum Mechanics 이 책을 보려고 했으나 처음부터 세게 나오기 때문에 두 개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를 골라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할 거예요. 근데 아마 이 부분을 가시오르비스가 쓴 책을 조금 더 이번 학기에는 많이 볼 것 같아요. 가시오르비스는 이거는 이 사람이 이제 죽어서 더 이상 개정판이 나오진 않지만 이 책의 장점은 얇은 거죠. 책이 얇아. 만만해 보여. 그렇게 만만하진 않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강의를 할 테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적. 중간고사 35%, 기말고사 35%, 숙제 30%. 하지만 숙제 중에 40% 이상의 점수를 받지 못하면 점수를 안 줘요.
다시 말하면 숙제가 한 8개 정도 나갈 텐데 그 전체 합한 숙제 점수의 총점이 1000점이다. 그러면 400점 이상을 받지 못하면 F예요. 40점 맞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 시간에서 했던 거 중에 리뷰를 강의 시간에 했던 걸 이해할 수 있는 강의 시간에서 계산 과정이나 뭐 간단한 문제를 유도하라는 거, 혹은 이런 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문제로 기본적으로 강의를 잘 들었으면 한 50점 정도는 50%는 맞을 수 있게. 나머지는 챌린징 프로블럼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낼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표절 누구 거 베낀 거는 안 좋아. 베끼는 거 나올 때는 그 표절 검사를 어떻게 하나요? 이거 조교님이 표절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안 베꼈거든요. 기준은 우리가 의심이 들면 표절이야. 우리가 의심이 들면 표절이에요. 그 말을 다시 하면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숙제를 낼 때 어떤 식으로 내는지 모르지만 나는 계산이 좀 틀린 건 별로 신경 안 써요. 물론 다 맞는 점수를 만점을 받을 수 있죠. 계산은 좀 틀려도 돼. 틀리면 감점을 좀 하죠. 그러니까 소위 부분 점수라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수식만 써서 수식 1, 2, 3, 4, 10개 그래서 답은 이거. 이렇게 쓰면 빵점이야. 난 여러분들이 숙제의 답을 원하지 않아. 난 여러분들이 숙제를 어떻게 풀었는지를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다 라는 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돼요. 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면서 어떤 생각을 해서 어떤 접근 방법을 택했는지를 알고 싶지,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답을 구했는지를 알고 싶지 않아. 근데 그 생각이 여러 사람, 이 사람이랑 이 사람 생각이 이제 비슷하네. 비슷할 수 있지. 똑같을 순 없죠. 똑같은 거랑 비슷한 거랑 결정하는 거는 순전히 조교의 권한이야. 그러니까 scientific writing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나는 이런 아이디어를 써서 하겠다. 그럴 때 필요할 때 쓰는 미지수는 이 식을 썼을 때 미지수는 뭘 뜻한다. 내가 왜 이걸 쓰냐면 이렇게 하면 뭐를 풀 수 있을 것 같다. 뭐를 해서 이렇게 풀겠다. 그 자세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숙제 방법에 익숙하지 않다면 처음 한두 번은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내가 어느 것까지 써야 되나. 내가 A 더하기 B는 B 더하기 A랑 같다는 교환 법칙까지도 설명을 해야 되나. 어느 수준에서 얘기를 해야 되나.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강의 시간에 이 문제가 있네. 자, 풀어봐. 10분. 자, 푼 사람 중에 나와서 발표할 사람. 나와서 발표할 때 여러분들이 칠판에다 식만 쑥 써져 끼고 답 딱 쓰고 밑줄 뚝 두 줄 딱 긋고 들어가지 않죠? 그 문제를 나는 어떻게 풀 거고 이걸 어떻게 해서 푸는지 풀이 과정도 보여주죠. 그걸 숙제에다 쓰는 거예요. 거기다 답까지 맞으면 더 좋아. 답이 좀 틀린 건 좀 애를 좀 신경을 좀 덜 썼네. 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어떤 아이디어로 문제를 풀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이 연습은 사실 1, 2학년 때 다 했기 때문에 모르지만 나한테 강의를 처음 듣는 사람 있을지 모르니까 나에게서 나오는 모든 문제는
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서 푸느냐를 알고 싶지, 여러분들이 답을 구하느냐를 보고 싶은 건 아니에요. 답 가지고 하면 더 좋아. 내가 말하는 의도를 알겠죠? 내가 어떤 식으로 볼 건가. 이게 다네. 연습은 아마 강의가 끝나면 조교가 공지를 할 테고, 그래서 연습 시간 선택하면 되고, 그래서 나의 강의에 대한 설명은 다 끝났는데, 여러분들 중에 질문이 있으면 질문. 과제는 수기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인가요? 왜, 넌 발로 쓰는 게 더 편해? 아니면 타이핑을 하고 싶어? 뭐 어떻게 하고 싶은데? 왜 이 물어보지? 진인가? 진이는 왜 이걸 물어보지? 사실 보통은 타이핑을 뭐 어떻게 하는데? 수식을 어떻게 쓰려고 그러는데? 뭘로 했으니? 나 그런 거 사실 물어볼 필요 없지. 뭐냐면, 조교 역시 숙제를 낸다는 거는 채점할 수 있는 사람이 무엇을 썼는지를 이해하기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꼭 수기로 써야 된다고? 왜? 발로 써도 되고 입으로 써도 되고 타이핑을 해도 되고 뭐든지 괜찮아. 다만 이해할 수 있을 때 이해할 수 있기만 하면 돼. 이해시키는 방법은 일단 알아 보이게 써야 되죠. 또 다른 질문. 근데 우리 PDF 파일로 통일합시다. 요새는 뭐 앱이 많아서 뭐 사진을 찍든 뭘 하든 PDF 파일로 전부 다 만들 수 있지. 그죠? 또 다른 질문. 자, 질문이 없으면 내가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물어봐야 되겠네. 거기 이게 나와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궁금한 게 뭐냐면 예. 내가 궁금한 게 뭐냐면 이게 어떻게 됐어? 명진아, 우리 출석부에는 44명 아니었니? 그냥 와서 그냥 들어보기는 어려울 텐데. 55명이야? 미안. 그럼 몇 명, 한두 명 안 들어왔네. 오케이. 쏘리. 자, 그러면 질문이 없으면, 물론 강의 도중에 질문을 해도 되고, 혹은 강의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질문을 할 테니까. 자, 그러면 이제부터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양자역학을 배우려면 뭐 여러 가지 마음도 설레고 도대체 무엇을 배울까 하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했을 텐데, 먼저 여러분들이 양자역학을 어떤 양자역학이라는 게 도대체 물리학에서 어떤 거를 살펴보는 과목인가, 우리 이거를 먼저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알려주는데 나는 다음과 같은 그림을 많이 써요. 어떤 그림을 쓰냐면 2차원 플랫이야. 근데 펜을 안 정했네. 잠깐. 펜. 어떤 2차원 플랫이냐면 한쪽은 길이, 한쪽은 속력에 대한 플랫이에요. 그래서 한쪽이 Y축이 속력,
이 오른쪽이 길이인데 길이로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길이의 역수. 그러니까 길이가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길이가 짧아지는 거고 이쪽으로 갈수록 길이가 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탐구하는 영역을 다음과 같은 두 개의 기준으로 한번 나눠서 살펴봅시다. 물론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떤 물체든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커질 수는 없으니까 여기에는 어퍼 리밋이 있죠. 빛의 속도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고전역학 클래시컬 미케닉스가 잘 맞는 영역이 처음에 교수님들에 따라서 정하고서 얘기하지만 잘 보면 우선 일반 물리를 들었던 일반 물리가 고전역학 많이 했으니까 뭐냐면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아주 작고 아주 작다는 게 뭐야? 얼마나 작아야 아주 작은 거야? 반? 10분의 1? 100분의 1? 만분? 어느 게 작은 거야? 그냥 좀 작으면 되죠. 정확한 경계는 없어요. 그래서 좀 작은 경우. C분의 V. 물체의 전형적인 우리가 보는 개의 전형적인 속력이 V라고 하면 그걸 빛의 속도로 나누는 게 굉장히 작은 경우. 0.1이면 작은가요? 작을 수 있죠. 작은 극한에서 봐요. 그 경계를 여기라고 봅시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물체가 속도가 빛의 속도에 접근하면 고전역학이 잘 안 맞아. 그러니까 여기가 고전역학이 잘 안 맞는 부분이야. 여기는 잘 맞죠. 그럼 이쪽은 그러니까 20세기 초에 상특수상대론이랑 양자역학이 막 나온 게 뭐냐면 그때 기술이 굉장히 발전했어요. 기술이 발전해서 어떤 물체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보낼 수 있거나 혹은 아주 작은 물체를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우리 인류에게. 그래서 그때 20세기 초에 새로운 분야의 물리학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별로 기술의 발전이 없어 보이죠. 그렇진 않지만. 자, 그러면 20세기 초에 또 보니까 원자 정도 크기가 되면 고전역학이 잘 안 맞는 것 같아. 실험을 해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이것도 경계가 명확하진 않지만 대략 원자 정도, 원자 크기보다는 커야지. 큰 게 이쪽이죠. 왜냐면 R분의 1로 썼으니까 작은 게 이쪽이고. 원자 크기, 전형적으로 수소 원자 크기, 나중에 배우겠지만 보호레드 A0라고 하면 값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좋아. 대략 한 10-10승 미터 정도 돼요. 수소 원자 크기, 원자 크기 정도보다는 무지 커야 잘 맞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클래시컬 미케닉스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 물리나 고전역학을 배운 건 다음과 같은 경우죠. 전자기학은 좀 약간 다른데 전자기학은 그 안에 있는 전하들이 아주 느린 속도로 움직이면 역시 전자기학도 그렇지만 전자기학은 기본적으로 전자기 파가 광속으로 가기 때문에 약간 좀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말한 것처럼 기술이 발전하면서 물체의 속도가 큰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쪽으로 가니까 클래시컬 뉴턴의 법칙이 잘 안 맞기 시작하더라 이거예요. 여기서 나오면서 여기서 사람들이 그중에서 여러 사람들이 했지만 특히 아인슈타인으로 대표되는 특수상대성 이론 스페셜 렐러티비티가 다음과 같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보니까 원래
그러고 나서 보니까 스페셜 렐러티비티가 원래는 모든 속도의 영역을 다 고전역학을 포함한 모든 영역을 다 포함하는데, 그 중에서 여기서 속도가 C보다 아주 작은 극한을 취하면 고전역학이 되더라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스페셜 렐러티비티에서 속도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을 취한 게 고전역학이 요거 전체의 부분집합인 거죠, 사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쪽으로 가는데 이 영역은 뭐죠? 원자 크기보다 작으면서 속도는 빛의 속도보다 크지 않아. 그래서 우리 이게 비상대론적, non-relativistic, 비상대론적 양자역학이에요. 물론 아까 요 스페셜 렐러티비티가 고전역학을 포함하는 것처럼 이 non-relativistic 퀀텀 메커닉스도 고전역학을 포함하는데, 여기 있는 시스템의 구성하고 있는 입자의 크기가 점점 큰 극한으로 가면 고전역학으로 가더라 이거예요. 그 반대로는 못하죠. 여기 나머지 빈칸, 물체의 속도가 무지 빠르면서 작은 거, 이건 상대론적 양자역학이죠. 그래서 아까 그 아이디어를 쓰면 사실은 상대론적 양자역학이 모든 물리 현상을 기술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물체의 크기는, 속도는 빠른데 물체의 크기가 큰 극한으로 가면 특수상대론이에요. 물체의 크기는 작은데 물체의 크기는 작은데 속도가 점점 속력이 작아지면 비상대론적 역학. 고전역학으로 가려면 이렇게 가거나 뭐 이렇게 가거나 뭐 그냥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오는 건 마찬가지죠. 이렇게 오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은 원래는 비상대론적 양자역학이 모든 영역에서, 속도와 크기의 영역에서 전부 다 기술이 되고, 이런 것들은 그 중에 특정한 극한을 취한 부분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고전역학과 비상대론적 양자역학이 서로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이 영역에서 요거만 맞고 요건 그런 게 아니라 양자역학이 이 전체를 포함하지만 특별한 극한을 취한 형태.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sin x라는 함수가 있으면, sin x는 전 영역에서 우리가 오실레이팅하는 함수라는 걸 알죠. 근데 x가 굉장히 작아지면 이거는 대략 한 x 모든 파워 시리즈가 있지만 x가 굉장히 작으면 이건 무시할 수 있죠. 그 x가 마치 여기서 요 특수상대론과 고전역학의 관계를 따지면 x가 그래서 c분의 b가 아주 작으면 이런 걸 이렇게 쓸 수 있고, 이 뒤에 있는 걸 무시할 수 있으면 되죠. 앞에 있는 것보다. 얼마큼 무시할 수 있냐? c분의 b제곱만큼 주로 작아진 거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확도까지 쓰면 되는 거죠. 근데 리딩 텀으로 x가 줘지죠. sin x에서 x로 가는 극한은 아는데, sin x에서 x로 가는 극한은 아는데 여기서 x인 걸 알아. 그럼 여기서 x가 커질 때 sin x로 가는 건 모르죠. 그죠? 다음과 같은 형태로 주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물리학이라는 게 논리적인 구조를 따지는 건데, 우리가 왜 역사적으로 처음에 이거 배우고 이거 하고 이거 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거는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순서로 배우는데, 물리학은 논리적인 학문인데 그러면 처음부터 이걸 배우고 극한을 취하면 되지 왜 여기서부터 복잡하게 이걸 합니까?
좋은 지적이죠. 근데 요 극한을 취하면 훨씬 더 그 안에 있는 피직스를 잘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손흥민이 찬 축구공의 운동 어떻게 하지? 축구공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와 전자들이 대략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는 거에 파동함수를 계산을 해서 물체가 커지는 극한을 취하면서 속도가 작은 극한을 취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지저분해, 복잡할 수 있어. 하지만 너무 복잡해. 그걸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투이션을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다시 말하면 주어진 영역에 적합한 요 분야를 사용하는 게, 요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게 그 분야, 그 영역에서 물리를 보고 인투이션을 키우기가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우리가 간단하게 물리학이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길이와 속도의 2차원 그림에서 그렸다면 우리가 1년 동안 배울 부분은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게 나왔냐? 기술이 발전했는데 어떻게 나왔냐? 기술이 발전해서 점점 더 짧은 거리에 있는 거, 짧은 거리에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그때 많이 본 뭐 컴프튼 효과, 일반 물리 때 배웠던 무슨 컴프튼 이펙트, 컴프튼 스캐터링, 컴프튼 스캐터링, 포토 일렉트릭 이펙트,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걸로 원자 수준의 충돌이 가능했었죠. 근데 보면 여기서 보면은 고전력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실험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대개 어떻게 해요? 우리 사람들이 대개 어떻게 해?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내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 어떤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근데 처음에 이상하다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저거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설명을 하려고 해. 양자역학 같은 경우에는 고전역학적인 지식으로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근데 안 돼, 아무리 해도. 어떤 논리적인 방법이나 고전역학의 지식을 사용해서도 잘 안 돼. 그럼 여기서 잘 안 맞는 모양이다. 그럼 여기 있는 거에서 성립하는 거를 약간 비틀어서 여기에 맞도록 설명을 해. 근데도 잘 안 돼. 여기선 맞고 저기선 틀리고 막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때 나온 것 중에 우리 수소 원자의 라인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는데, 수소 원자의 라인 스펙트럼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현대물리의 버전으로 하면은 수소 원자의 전자가 높은 에너지 상태에 있다가 낮은 에너지 상태로 떨어지면서 빛을 내거나 흡수하는데, 낮은 상태에서 높은 상태로 가면, 그러니까 방출되는 빛이 연속적인 게 아니라 띄엄띄엄 디스크리트한,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빛으로 나와요. 떨어져 있는 빛을 소위 분광학, 스펙트로스코피를 하는 사람들은 보면 룰이 없지, 룰을 모르지. 그렇지만 경험적으로 마치 티코 브라헤가 온 천문학적 데이터를 케플러가 기본적인 룰은 모르지만 나온 데이터를 정리해서 보니까 나온 선 스펙트럼의 파장의 역수는 어떤 상수, 그리고 두 개의 정수의 제곱분의 1의 차이에 비례하더라. 이게 양자역학이 나오기 전에 사람들이 어토믹 스펙트로스코피에서 하는 아주 중요한 결과 중에 하나. 왠지 몰라. 근데 경험적으로 이걸 알았을 뿐이야. 사람들이 시도한 건 뭐냐면, 이게 왜 꼭 제곱이냐.
이게 2.1승이면 어떻고 1.9승이면 왜 안 되냐. 지금 보면 굉장히 쓸데없는 장난 같죠. 그렇지만 조금 아까 내가 말한 새로운 사실이 나타났을 때 이걸 어떻게 설명하려고 하느냐 하는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돼. 그럼 이런 거 하다가 포기하다가 새로운 파라다임을 새로운 파라다임이 새로운 파라다임을 만들어야죠. 새로운 파라다임이 양자역학, 비상대론적 양자역학이에요. 그래서 물론 요거는 기존에 있던 거를 포함한 그런 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 물리에서 그런 새로운 양자 현상이 퀀텀 미케니컬 비헤이비어가 나타나는 전형적인 몇 개의 실험, 그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의 실험을 봤죠. 포토일렉트릭 이펙트, 광전 효과, 컴프턴 스캐터링, 뭐 일렉트론 디프렉션, 뭐 여러 가지 몇 개가 있어요. 다 양자역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수소 원자에서의 이런 라인 스펙트럼의 포뮬라,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우리 내가 가르치는 강연 양자역학 과목에서는 딱 두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왜 고전역학적으로는 잘 맞지 않는가. 그걸, 물론 아직 내가 설명하는 거는 양자역학이 전부 다 잘 수식화가 돼서 나온 결과는 아니에요. 그건 훨씬 더 후야. 훨씬 더 후에 그 결과를 앞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요거에서 이렇게 넘어가고자 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의 구조를 바꾸었는가 하는가를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양자역학에 대한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블랙바디 레디에이션.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수도 있겠지만, 한 가지 내가 참고로 하는 거는, 내가 여기다가 쓰는 이 강의실에 쓰는 노트는 전부 다 영어로 쓸 거예요. 잘난 척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공부에 교육적인 목표예요. 교육적인 의도를 가지고 쓰는 거예요. 다만 말은 한글로 하죠. 말은 한국말을 하는데, 물론 영어 단어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지만 물리 용어만 내가 영어로 쓸 거예요. 자, 그럼 블랙바디가 뭐냐? 레디에이션 알겠는데, 블랙바디 레디에이션 그럼 뭐냐? 먼저 블랙바디라는 걸 봐야죠. 블랙바디가 뭐냐? 까만 거네. 까만 물체네. 까맣다는 건 뭐죠? 들어오는 빛은 전부 흡수하는 거죠. 들어오는 빛을 전부 흡수하나? 그 지금 만들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표면이 울퉁불퉁한 그러니까 유리를 확 불어서 만드는 건데 실패한 유리야. 근데 구멍을 위에 있는 구멍이 하나 있고, 이 불었을 분대가 있을 테니까. 그다음에 요거를, 그다음에 수은을 바르는데, 거울을 만드는데 요 안쪽에다 바르기 어려울 테니까 바깥쪽에다 이렇게 발라요. 그다음에 이게 100% 반사하는 물체라고 합시다. 그럼 특정한 전자기파가 이렇게 들어와. 그럼 들어와서 이리 튀고 저리 튀고, 다시 여기로 나가려면 굉장히 많이, 언젠간 나가겠지만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 안에 갇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 안에 쪼여 있는 빛은 나갈 수가 없어. 이게 바로 블랙바디를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게 블랙바디야. 그럼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은 뭔데? 블랙바디가 들어오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자기파가 에너지가 있죠. 에너지가 있는 게 이거 이 안을 계속 때리면 이 안에 있는 분자들을 진동시키잖아. 그죠? 분자들을 진동시키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열적 평행에 도달하죠. 열적 평행에 도달해. 열적 평행에 도달하나? 아니, 하여튼 온도를, 점점 이게 온도가 올라가죠. 이게 0이 아닌 온도를 가지는 순간 모든 방향으로 전자기파를 내보내요. 일렉트로마그네틱 레디에이션을 해요. 이렇게 나오는 요 레디에이션을 우리가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이라고 해요. 근데 이 물체가 T라는 온도에서 서멀 이퀄리브리움이 있다고 하면, 열적 평행에 도달해 있다고 하면 계속 에너지를 잃으니까 잃은 만큼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온 에너지 중에서 들어온 것만큼, 새로 들어온 것만큼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열적 평행이 이루어야 되죠. 근데 문제는 들어오는 전자기파의 파장, 이걸 모노크로매틱하든 뭐 햇볕을 쏘든 뭘 쏘든 쏘면 들어오는 빛의 파장과 나오는 빛의 파장은 무관해요. 나오는 빛의 파장의 분포는 처음 게 모노크로매틱 하더라도 나오는 건 열적평에서 나오는 거는 파장이 다른 파장들이 멀리서 보면 전부 다 멀리서 보면 여기 점처럼 보이죠. 동그랗게 보이죠. 아이소트로픽하게 나오더라 이거예요. 이게 블랙바디 레디에이션. 온도 T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건 서멀 이퀄리브리움에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봐야지. 뭘 보냐? 요 안에 그러면 전자기파들이 열적 평행에 있는 전자기파들이 어떤 분포를 가지고 있나? 그걸 어떻게 해요? 여기로 튀어나오는 걸, 여기 나오는, 일로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로 나오는 빛들을 관측을 해야 되죠. 그래서 나오는 빛을 관측을 해. 틀림없이 T에 의존할 테고, 그 다음에 람다와 람다 플러스 D 람다 사이에 있을 다음과 같은 양이 뭐냐면 에너지 리미티드 per unit time 단위 시간당 람다랑 람다 플러스 D 람다. 그러니까 에너지 per unit time은 우리 파워죠. 그래서 우리 요거를 이미시브 파워라고 얘기해요. 이건 밖으로 방출되는 양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W 람다 T D 람다. 이것도 그러니까 단위 파장당 에너지 덴시티. 그 D 람다를 빼면 단위 파장당이 되겠죠. 이것도 D 람다를 빼면 단위 시간당 단위 파장당 나오는 에너지가 되죠. 에너지 덴시티. 요걸 캐버티라고 하면 인사이드 캐버티. 재밌는 거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요 안에 있는 에너지 덴시티를 구하고 싶은데 우리가 측정하는 거는 이미시브 파워를 측정하죠. 근데 이 둘 사이에는 관계가 있어요. 이거는 이거에 비례하는데 비례상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요.
이 관계는 뭐냐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요 이미시브 파워를 측정하면 요 안에 있는 캐비티 안에 있는 에너지 덴시티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요 앞에 있는 상수는 비례상수는 아주 간단하죠. 이건 지오메트릭 팩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지오메트릭 팩터에 의해서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궁금하네요. 여러분들한테 숙제로 낼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다음번에 숙제가 나올 때 이 문제가 이제 있을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걸 이제 받아들이도록 하고. 그래서 보면 우리 지금 프리퀀시 웨이브랭스 람다로 썼지만 프리퀀시로도 쓸 수 있잖아. 왜냐면 람다는 빛의 속도를 프리퀀시로 뉴라고 하면 뉴로 나눠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프리퀀시로 쓰면 그때 W라고 쓰지 말고 U라고 씁시다. 이거 어떻게 구하냐면 U는 U에 대한 프리퀀시 아니에요? 단위 프리퀀시 당이니까 U, D, U는 W, D 람다. 이 관계를 만족하도록 U를 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U는 W 람다 T에다가 뭐 나눠야지. D 람다 D 뉴. 근데 이게 음수가 될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절대값. 그래서 W에다가는 이거 뉴의 함수여야 되니까 람다 대신에는 C 나누기 뉴를 넣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D 람다 D 뉴는 마이너스 뉴 제곱분의 C니까 뉴 제곱분의 C. 요거는 람다를 웨이브랭스로 표현한 거를 프리퀀시로 다음같이 표현할 수 있다. 자, 이건 쉬워. 그럼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 이거 클래시컬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레일레이가 처음 계산했어요. 쉬운 계산이야. 그때는 어려웠을지 모르지만 요 슬라이드 한 장으로 다 계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아까 우리 서멀 이퀄리브리움에 있다고 했죠. 여러분들이 서멀 이퀄리브리움에 있다고 하면 제일 재밌게 생각하는 게 이퀴파티션 테어렘이야. 이퀴파티션 테어렘이 뭐죠? 독립적인 디그리 오브 프리덤당 평균 에너지가 2분의 1 KT라는 거죠. 그러면 근데 웨이브니까 이건 전자기파니까 전자기파는 우리 파동은 다 알다시피 역학적인 파동도 왜 운동 에너지랑 포텐셜 에너지가 둘 다 있잖아요. 탄성이랑 관성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에 의한 디그리 오브 프리덤 하나, 포텐셜 에너지, 탄성에 의한 디그리 오브 프리덤 하나 2분의 1 KT씩 해서 웨이브는 한 웨이브당 평균 에너지가 2분의 1 KT의 2배 KT예요. 웨이브 모드다. 웨이브 모드를 계산을 해야지. 웨이브 모드를 어떻게 계산하나? 전자기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인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하냐면 다음과 같은 가로 세로 높이가 L인 정육면체인 블랙바디를 생각을 해요. 아까 이상하게 그렸는데 왜 갑자기 정육면체인가요?
멀리서 보면, L이 작은 멀리서 보면 정육면 두부처럼 생겼든 아까처럼 이상하게 생겼든 상관이 없어야죠. 그거를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고상한 말로 하면, 물리학을 전공하는 사이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고상하게 들리고, 물리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에게 얘기하면 웬 씨나라 까먹는 개소리야 라고 할 얘기. 피직스는 바운더리 컨디션에 인디펜던트 하다는 거죠. 이 안쪽에 있는 이 안쪽이라는 거는 이게 무지 큰 거야. 아까는 멀리 반대서 봤지만 이 안에서는, 그러면 L이 굉장히 크면, 굉장히 큰 박스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그 안에 있는 피직스는 매우 먼 곳에 떨어진 곳에 벽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상관없이 똑같은 피직스를 준다는 거예요. 그게 고상한 말로 피직스는 바운더리 컨디션에 무관하다고 얘기해요. 그럼 그 조건을 잘 봐야죠. 이게 아주 작으면 안 그래. 상자 사이즈가 L이 작으면 안 그래. 작으면 당연히 바운더리 컨디션이 중요한 효과를 주죠. 지금 내가 말하는 거는 이게 나중에 L을 무한대로 보낼 거예요. 무한대로 가면 막말로 얘기하면 우주의 경계가 구면으로 돼 있냐 직육면체로 돼 있냐, 지구가 끝이 절벽으로 돼 있냐 동그랗게 돼 있냐, 뭐 비슷한 얘기죠. 인디펜던트. 그러면 여기에 이거를 컨덕터로 만들었다고 칩시다. 컨덕터의 특징이 뭐죠? 표면에서 전기장이 0이지 전자기파는 파동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쪽으로 sin kx-오메가-t, 코사인 kx-오메가-t 뭐 이런 걸로 주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주어진 t가 있으면 t가 0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sin kx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진동을 하는 코사인 k1x도 있을 수 있지. x축 방향으로는. 근데 E가 x가 0, x가 L일 때 컨덕터는 표면에서 전기장이 0이라며. 컨덕터. 이 조건을 쓰면 x가 0일 때 이게 1이죠. 두 개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써야 되는데 x가 0일 때는 요거는 0이니까 상관이 없지만 요건 1이죠. 0이 되려면 앞에 있는 계수가 0이 돼야 되죠. 이게 없어. 우리가 요 바운더리 컨디션을 쓰면 요거만 쓰면 되죠. 그래서 2는 컨덕터 안에서 전기장은 some constant sin k1x sin 똑같은 이유로 k2y sin k3c 다음과 같은 형태로 쓸 수 있죠. 요거만 썼네. 요걸 만지고 요게 0인 것만 썼죠. 이건 안 썼네. x일 땐 x를 보면 k1l sin kl1l이 0이 되려면 k1l이 파이의 정수배가 돼야 되네. k2, k3도 마찬가지죠. 단 ni는 양의 정수여야 돼요. 왜냐면 0이면은 0이니까 트리비얼한 거고, 음수일 때는 sin kx랑 sin 마이너스 kx랑 앞에 부호만 다르니까 인디펜던트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ni는 양의 정수예요. 포지티브 인티저예요. 그래서 이걸 쓰면 k1은 L분의 n1 파이, k2는 L분의 n2 파이, k3는 L분의 n3 파이. 다시 말하면
네모난 상자 안에 있는 점자기판은 웨이브 넘버가 컨티뉴어스하지 않아요. 물론 L이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취하면 컨티뉴어스한 극한으로 가죠. 내가 이걸 왜 얘기했냐? 주어진 K와 K 플러스 DK 사이에 모드가 몇 개 있나? 웨이브 모드를 세는 거 아니에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세야 될 거 아니야?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세는 거는 K와 K 플러스 DK 사이에 가능한 N1, N2, N3 요 가능한 페어가 한 모드죠. 그래서 우리 모드 살라고 지금 이 짓을 한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N1, 원래는 우리 N1, N2, N3를 세고 싶은 거예요. 근데 N1, N2, N3가 K에 비례하네? 그 우리가 뭐냐면, 이거를 K로 써. 그럼 여기 점이 이렇게, 정수로만 돼 있는, 포지티브 인티저로만 돼 있는 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점이 물론 아주 작은 경우엔 띄엄띄엄하지만 n이 무지 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요 안에 이렇게 있으면 이게 K야. K는 물론 K제곱은 K1제곱 더하기 K2제곱 더하기 K3제곱이죠. K와 K 플러스 DK 사이에 있는 모드의 개수를 셀 때는 K가 무지 크면 이 사이에 있는 건 거의 연속적으로 n을 연속적인 양으로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3는 자,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사실 뭐냐면 모드를 계산해야 되는데 n과 n 플러스 dn 갑자기 n을 벡터로 썼네. 요게 3개의 쌍이니까 요 3개의 쌍을 한 벡터의 컴포넌트라고 생각해보면 각각 인티저로 띄엄띄엄 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굉장히 커진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때 생기는 n은 이게 뭐죠? n 플레인에서 보면 n, dn 뭐죠? 스피어죠. 스피어의 요 얇은 껍질에 부피를 재려면 4파의 n제곱 dn이지 뭐. 조심해야죠. n이 포지티브 인티저로만 됐잖아. 포지티브 인티저면 이 중에서 8분의 1만 가능하죠. 전부 다 n1, n2, n3가 전부 다 양수인 거 8분의 1. 그거의 8분의 1이야. 그 앞에 있는 건 2분의 파이. 그러니까 여기서 n제곱은 n1제곱, n2제곱 더하기 n3제곱. k제곱은 k1제곱. 우리가 잘 아는 벡터의 크기. 이거를 이제 k로 표현하면 되지. 그 다음에 n제곱. n이 L분의 파이니까 L 나누기 파이의 3승 K제곱 DK죠. 근데 K는 2파이 나누기 람다. 람다가 2파이 U 나누기 C니까 2분의 파이 3승 이게 K인데 잘못 썼네. K제곱 DK니까 이걸 쓰면 C분의 2파이의 3승 U 스퀘어 D입니다. 이거 계산하면 얼마죠? C 3승분의 파이 3승은 없어지고 8파이인데 이렇게 되니까 4파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죠. 한 가지 빠졌어. 뭐가 빠졌죠? 전자기파는 폴러리제이션이 있잖아. 진행 방향에 대해서 두 개의 인디펜던트한 폴러리제이션이 있죠. 여기다가 2를 곱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제는 뭐죠? 원래는 n과 n 플러스 dn 사이의 모드의 개수를 n와 n 플러스 dν 사이의 모드의 개수로 바꿨죠. 그게 얼마냐면 C3승분의 8파이 n 제곱 dν예요. 그래서 L3승이 빠졌네. 그러면 에너지 덴시티는 이게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야. 에너지, 이게 전체 에너지죠. 여기다가 에너지를 곱하면 에너지니까 이걸 부피로 나누면 단위 에너지 밀도죠. 에너지 덴시티는 C3승분의 8파이 n 스퀘어드 단위, 그 다음에 단위 프리퀀시 단위면 dν도 없애고 여기다가 모드당 평균 에너지 KT. 이게 레일레이스 포뮬러예요. 고전적으로 다음과 같이 블랙바디 내의 에너지 덴시티를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게 단위 프리퀀시 당인데 모든 프리퀀시에 대해서 합하면 뉴 제곱이니까 뉴가 무한대인 곳에서 발산을 하죠. 다이버전스 하죠. 우리 세상에 인피니티라는 양은 없어요. 문제예요. 다이버전스가 어디서 나오냐? 큰 데니까. 우리 가시광선에서 프리퀀시가 높은 데를 뭐라 그러죠? 적외선이라 그러죠. 울트라 바이올렛 카타스트로피. 재난이 벌어진다는 거죠. 고전적으로는 레일리가 잘 계산했는데 문제야. 이걸 어떻게 하나 하는 거를 다음 시간에 플랑크가 어떤 짓을 해서 해결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어요.